오늘 책은요.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지금 잠깐 오셨네요. 비마님 오셨습니다. 소우 비마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부터 또 유튜브를 또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촬영하고 요거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오늘 이거 잘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못다 책풀이라는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셔서 뭔가 재방송처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또 너무 항상 있으니까 그곳에다 제가 되도록이면 여기서 하는 거를 매일 올려 놓으려고 하니깐요. 음 못 들으셔도 되게 아쉬움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메리카노 님 네 감사합니다. 후원 주셔서 비마 님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후원 주시고. 아이고. 네 맞아요. 조용주 님. 지금부터 이제는 녹화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녹화 들어갈게요. 네. 오늘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 환경 수업은요. 제가 1 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어 '이 책을 꼭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새롭게 2023년 달력을 쫙 피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 공휴일이 이번 한 해에는 몇 개나 되나? 혹시 설마 공휴일이 주말에 낀 건 아닌가?' 우리 이런 것부터 살피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 생일이 언제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생일이 언제고 이런 것들을 아마 달력에다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달력으로 지구 환경 수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달력에 날짜들에 우리가 이 지구 환경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1년 거를 정할 때 하는 일이 달력에다가 하나하나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 이런 날도 있었어?' 이런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날, 오늘 같은 날, 특별한 날은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시면은요. 정말 '지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소녀 비마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녀 비마님. 그러면 그다음 장을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책에는요.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12달 투두 리스트. 그러면 이 책에는 일단 저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자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최원영 지음이고요. 블랙피쉬 출판사입니다. 우연히 자작나무 한 그루에 반해서 따라 들어간 여름 숲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큰 유리새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기 목소리와 자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생명과 조화로운 삶이 세대에 걸쳐 이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고 현재 기자, 잡지사, 방송 작가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 시민협력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환경에 관한 책들도 정말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10 대에 이제 10 대들의 이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네요. 그리고 투두 리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손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12 달의 달력에 주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1 월에는 달력을 보며 기억할 환경 기념일을 체크하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2 월에는요. 습지에 사는 생물과 그들의 생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3 월은
다른 나라의 숲을 파괴하는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4 월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동물 복지 제품을 사용하기. 5 월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하기. 6 월은 각 지방 정부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 요구하기. 7 월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8 월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 끄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9 월은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해서 클린스웰 앱에 기록하기. 그리고 10 월은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날을 실천하고, 11 월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녹색 가게 이용하기, 12 월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실천하기, 요 주제로 갑니다. 이렇게 한 달 이야기들을, 투두 리스트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카드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는 그림들도 있는데 그림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매달 또 이제 한 달 한 달마다 이렇게 날짜가 다 있는데, 4월 5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날은 식목일이죠. 그래서 이 식목일 하면은 나무 없는 민둥산에 비가 내리면 홍수 피해가 빈번해집니다. 가뭄 날씨에 자연 발화가 더해지면 엄청난 산불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숲의 파괴로 인간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되니 이날 나무 심는 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마도크님 오셨습니다. 마도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6월 8 일은 바로 세계 해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도시 발달로 발생한 많은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입되고 흘러가서 해양 쓰레기가 수중 생태계와 먹이 사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바다 건강을 해치는 여러 요소가 바다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육지에 사는 인간들에게도 돌아오니, 이날은 세계 해양의 날, 우리 바다를 생각하는 날이 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월 7 일은 세계 복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며 안에 갇혀 있던 고 바이러스가 풀려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해서 이 팬데믹을 겪고 안정된 수입원이 사라진 사람들의 증가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확산되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 과연 환경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달력에 새긴 환경 기념일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환경 파괴는 나를 기준으로 생태계에, 또 사회에, 문화에, 일상에, 또 나로 결국 돌아서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잘 알고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것부터요. 예를 들어 4월 24 일은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이래요. 정말 많은 세계 이 화장품을 위해서 이 동물들이 그 피부를 통해서 이 정말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죽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식해 보는 날. 그리고 4월 4 일은 종이를 안 쓰는 날로 종이 고지서, 이메일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뭔가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게끔 바꾸는 날. 그다음에 9월 29 일은 음식물 쓰레기 날. 그래서 뭔가 잔반을 요리에 먹는 요일을 정하면 점점 뭔가 썩혀 버리지 않는, 이날은 뭔가 쇼핑을 하거나 마트를 가지 않고 냉장고 파먹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뭘부터 해야 되나? 사실 생활 속에 이게 익숙해지고 실천이 되면 좋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었어?' 라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하는 행동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날짜들을 정해 주고
그 날짜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달력 속에 환경 기념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도 좋겠죠. 무뚝뚝하게 숫자만 가득한 줄 알았던 달력은 이처럼 다채롭고 명확한 이야기를 건넵니다. 여러분, 달력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내일의 지구를 구하는 가장 뜻깊은 달력 읽기를 시작해 봅니다. 네. 봄, 여름 화면에 나오시면 이 책에는 목차가 이래요.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봄은 3 월에는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이 있죠. 이날이 세계 야생 동물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 4, 5 월을 봄, 그다음에 봄에 저희가 이 3월 3일 야생 동물의 날하고 3월 11일 이 후쿠시마 앞에 이게 두 가지씩 제가 요 책에 대해서 고것만 찝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 그리고 여름은 6 월에서 8 월, 가을은 9 월에서 11 월, 겨울은 12 월에서 12 월, 12 월에서 2 월까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달력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두 날을 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아 언제 봄이 오지? 빨리 이 벚꽃이 피고 이렇게 막 예쁜 싹도 보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 보면은요. 쪼끔 무섭지 않나요? 지금 세계 야생 동물의 날 바로 3월 3 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아 우리 굉장히 고급 음식이죠. 이 샥스핀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요리를 드셔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봤거든요. 혹시 못다모모님께서는 이 삭스핀을 드셔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한 번도 못 먹어 봤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이거 드셔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정말 이거는 고급 음식이고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왜 이 그림에 동식물의 날에 과연 이 요리가 나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런 기념일들을 정할 때 환경이 어떤 지금의 상황이 처했나, 어떤 동물이 정말 절멸의 끝자락에서 버둥거리고 있나 절절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 날, 고래의 날, 코뿔소의 날 이런 날들을 통해 단지 그냥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동물의 목숨을 구하고 항변할 수 없는 생명을 대신해 그들의 고통을 전해 주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선한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국제 사회의 노력도 느껴졌고 그래서 이런 인류가 기후를 어긋나게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인류세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많은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져가는 동물들,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12 달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1 월은 얼음이 얼어서 반짝이는 달, 지금이 1 월이죠. 2 월은 바람 속에 봄이 묻어오는 달. 이름이 너무 예뻐요.
3 월은 마음이 설레는 달. 4 월은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5 월은 산내들 가득 생기 넘치는 달. 6 월은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7 월은 더위가 묻어 머무는 달. 8 월은 하늘에선 해가 땅 위에선 가슴이 타오르는 달. 9 월은 가지마다 열매 맺는 달. 10 월은 단풍으로 물드는 달이고요. 11 월은 겨울채비를 단단히 하는 달이고 12 월은 시작과 끝이 만나는 달. 이렇게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아, 어쩜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이렇게 지을까요? 그렇다면 이 봄에 특히나 3월 3 일에 이 세계 야생 동식물 날, 개구리가 깨어나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이런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양서류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요, 어떻게 보면 로드킬도 정말 많이 벌어지죠. 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개발돼서 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차에 치여서 죽는 야생 동식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개발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중에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조인하면서 이 협약을 체결한 기념일로 합의를 이룬 날이 바로 이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예요. 이 예를 갖춰야 되는 식사 자리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이 요리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뭔가 이런 샥스핀을 마주했을 때 '우와, 이 고급진 요리를 이거를 맛있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지요? 사실 이 샥스핀이라는 요리는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식재료는요, 바로 상어를 잡아서 등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들을 잘라요. 그런 다음에 상어는 바다로 내던져집니다. 상어 고기는 지느러미에 비해서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가 지느러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지면 지느러미 없이는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은 부레가 있는데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느러미가 없으니 바닷속으로,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계속 바다 밑으로 가라앉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잔인한 거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이 샥스핀 요리를 위해서 지느러미를 잘라서 먹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상어예요. 그런데 상어가 반세기 동안에 71% 나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함이 너무 심하니까 유럽 연합,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요, 이런 샥스핀을 유통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환경 단체들로 인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공식 행사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2016 년에 벌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샥스핀 요리는요, 식당 메뉴판에서 고급 요리로 아직도 팔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상어는 어 네, 아직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서 던져서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먹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최상위 포식자들은요, 가장 뭔가 이렇게 유해 물질들, 뭐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자주 먹게 되거나 들어오면은 건강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이게 계속 이 피라미드에 의한 이 바다 생태계에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상어 가운데 30%가 멸종 위기이니 이 멸종 위기에 빠진 상어가 다시 개체수를 회복할 가능성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 성장이 더디고 얘네들은 번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상어를 잡아먹는 중간 단계의 물고기들은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 물고기들이 늘어나면 이 물고기들은 먹는 게 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바닷말 등 이런 바닷말이나 이런 이 바닷속에 있는 조류들을 다 먹어치워 버려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깐요. 당연히 초식성 물고기가 많이 줄어들고요. 초식성 물고기가 줄어든 만큼 조류가 늘어나게 되면 바닷속에서는 햇볕에 맞게 되고 그래서 산호 군락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생태계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뭔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에 샥스핀이 적혀 있다면 그 메뉴판에서 샥스핀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닐까요? 이걸 사 먹지 않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식용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또 반려동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건 역시 야생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봄이면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동하는 개구리, 두꺼비 이런 다니는 길들 있잖아요. 물가 근처 시골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속도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많은 이동과 시기 이런 위치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바로 우울한 이야기가 오늘은 아마 계속될 수도 있겠어요. 3월 11 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후쿠시마 사고일이라고 합니다. 2011 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이네요. 후쿠시마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일이 생생합니다. 동일본 앞바다에서요.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서 이 1 호기에서 1, 2, 3, 4 호기 원자로에 방사능이 유출된 핵 발전소 사고죠. 이 사고가 된 지 12년 정도 동안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했어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후쿠시마 인근 일본 어민은 물론 이웃 나라 한국, 중국도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문제입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하죠. 이 태평양을 넘어 지구 전체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건 당연하죠. 무엇보다 이 후쿠시마 사고를 언제쯤 수습하게 될지는 기약이 없는데요. 오염수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방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결정한 이유, 돈 때문이에요. 핵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하는데 이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이 단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핵이 가장 싼 연료일까요? 핵 사고가 나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라가 있죠. 독일, 미국 등 또 체르노빌 사건도 있고요. 이 핵 에너지를 많은 나라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 비용을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사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안 날 수가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런데 더 짓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핵 발전소의 원료는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이 왜 문제냐? 핵 분열을 마치고 폐 폐우라늄이 된 걸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능 수치가 분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완전히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없다고 봐야 돼요. 생명체와 완벽하게 격리된 곳에서 적어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 그럴 장소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딨냐고요. 현재 전 세계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 모두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현재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 폐기물 꽁꽁 숨겨두려고 이런 뭔가 하는 위험성,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때 누출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핵 에너지를 또 기후 위기의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화석 연료가 아니라 우라늄 원료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우라늄이 분열하는 동안엔 엄청나게 열이 나오고요. 이걸 식히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 냉각하고 난 물을 온배수라고 불러요. 해수 온도보다 평균 7.2 도를 높은 온배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야 되니 지금 온배수가 바닷물 온도를 더 높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해수 온도가 상승해서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온도를 더 뜨겁게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지구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핵 발전소들도 바닷가에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가에 위치한 발전소는 오히려 기후 위기에 당연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할까요? 핵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요. 후쿠시마 사고일을 맞아 모든 핵이 하루빨리 지구에서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사능 오염수 외에 우리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이겠죠. 아, 네. 그러네요. 여름으로 가볼게요. 여름에서는요, 우리가 6월 3일이 바로 세계 자전거의 날이라고 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고의 운송 수단이 자전거 아닐까요? 전 세계가 네, 이 자전거를 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에요. 여기에서 이 자전거 주차장이 엄청 큰데요.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여러 도시에도 있어요. 전 세계. 공유 자전거가 요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우리가 앱으로 깔아서 이걸 타고 어디든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자전거 이용률이 우리나라 역시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세계 도시들은 왜 이토록 자전거에 열광할까요? 바로 인류의 자전거는 놀라운 발명품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다리로 인간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탈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에는요. 자전거가 10 대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니라 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네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 자전거 날은 단순하고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이라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자전거 도로 확충을 요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시고 건강하시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희운쌤님 어서 오세요. 요리공이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야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셔서 어떡해요. 자, 그다음 날은요. 바로 지구 환경의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깨끗한 환경을 위해 연대하는 전 세계 비상이죠. 특히 인근 산성비 피해를 겪은 스웨덴, 이 지구적인 규모로 벌어질 환경 파괴가 이 파괴에 인류가 대응하기 위해서 모임을 스웨덴에서 제안했어요.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전 세계 113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관계자와 참석한 환경 관련 국제 회의가 열렸고 이 스톡홀름에서 열렸다고 이 스톡홀름 회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요, 산성비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 인구 문제,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계 환경의 날, 이날을 기념해서 이 우리가 지구 환경 문제를 뭔가 성찰하는 시기, 실천하기 위해서 이날 우리가 할 일은 해시태그를 거는 거죠.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주변에 알리는 일도 커다란 나의 작은 환경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쓰는 전기를 콘센트를 뽑아 놓기. 그리고 지금 뭐랄까 난방비 너무 많이 폭탄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이 난방비가 기절할 뻔했어요. 2배 이상 늘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3배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절할 뻔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난방료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아껴야 될지 이제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껴야 될지가 그냥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방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27 도로 낮추고요. 저희 집도 24 도로 했는데 확 떨어뜨려서 22 도로 지금 낮췄습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를 낮춰 놓고 안에서 쪼끔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이 여름 난방비 아끼기, 겨울참 난방비 아끼기 또 우리가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 창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서 여름에는 쪼끔 더 볕이 안 들게끔 그다음에 볕이 드는 창은 그쪽에 왜 이 북쪽이나 이런 서쪽이나 이런 해가 안 드는 창문은 뾱뾱이를 붙여 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남쪽이나 이런 동쪽이나 이런 해가 딱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뾱뾱이를 붙이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틈만 잘 막을 수 있으면 해가 비치면 아무래도 더 따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거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세계의 날을 넘어서 가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돼서. 네. 이프렌드 도우미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되네요. 다가진다님 어서 오세요. 상양한 포도님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 계세요? 네. 저는 밖에 있어요. 건물 밖에요. 동그랗게 여기 무대가 있는데요. 그 야외 무대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세계 환경의 날을 이어서 이번에는 가을에 해야 되는 이 환경 지키는 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화면에 보이는요 9월 6 일은 이런 날이 있대요. 바로 자원을 순환하는 날, 자원 순환의 날이에요. 이날은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물건들을 버리는 건 아닌지, 너무 쉽게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사는 것들 다 우리 지구에서 모든 자원들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미래의 지구를 남겨준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사는 거 말고 되도록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고 안 사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요, 책 쓰레기들을 부모님. 줄이기. 네네. 있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ASMR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만 빨리 끝내고 도우미 님 쪼끔만 기다려 주세요. 고 시간에 네, ASMR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 우리가 고갈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쪼끔 더 줄이는 방법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거 안 해도 과학기술이 지금은 잘 돼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도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과연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서 외면하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위배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가 남기는 일, 지구에 대한 우리의 무례라고 하네요. 물건이 넘쳐나서 선택 과부하가 일어났는데도 계속적으로 기업은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을 통해 예를 들어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 재활용하기, 그다음에 빈병 보증금 표시가 붙은 병은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오존층의 보호의 날이에요. 이 9월 16 일입니다. "지구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70 년대 초에 과학자들은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 이런 냉매로 사용하던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고 염화불화탄소가 우리가 다양하게 너무 많이 쓰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냉매제로 쓰이고요. 스프레이 분사제로 쓰이고요. 반도체 세정제로도 쓰이고 산업에도 다양하게 쓰이죠. 이 나일 프레온은 1930년 나일론을 발명한 미국의 듀폰사 냉매로 상품화되면서 보급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오존층을 파괴가 되면 자외선 양이 많아지니까 말 그대로 이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 지구에 있기 때문에, 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햇볕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보호막이 차단이 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극의 오존 구멍은 노력으로 인해 줄였다가도 2020 년대는 최대 규모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석 연료로 인해서 이 탄소 배출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어컨을 켜는 여름, 에어컨만 가동하면 실내에는 시원하겠지만 실외는 엄청난 이 실외기의 열기를 통해서 열기가 계속 바깥으로 품어가니 지구가 더 더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냉매제를 줄이는 역할,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저희 집에 뭔가 저장할 수 있는 냉동고를 하나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지구를 위해서 이거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냉동식품 소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냉동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유통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냉매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폐냉매를 회수할 건지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이스팩 이런 거 이 안에 이것도 환경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얼음 물병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스팩 대신 사용해 보는 거, 뭐 요런 것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은 겨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로 갔어요. 12월 5 일은 세계 토양의 날이래요. 이 흙을 우리는 보는 거, 무한한 생명을 키우는 바로 흙이죠. 그런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여서 흙의 자취를 감춘 곳이 바로 도시예요. 우리가 흙 밟는 시간들 너무 없지 않나요? 맨날 콘크리트만 밟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이날을 토양의 해로 정하고 이 우리의 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을 정한 거죠. 그래서 흙이 점점 사라진다면 이 앞으로의 이 토양 침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토양 침식이 토양을 또 황폐화하게 되죠. 계속 뭔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식물을 심고 가꾼다든지 또 음식물을 적절하게 섭취해서 농작물 낭비를 막는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실천하기가 우리의 실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2월 11 일은 바로 국제 산의 날이에요. 산은 생물과 다양성의 보고가 되죠. 그래서 이 산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이 산, 인구의 15%가 이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산에 히말라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물이 부족해지고, 또 중국과 인도에서는요, 이런 사이에 대형 댐이 있는데 두 나라 사이에 분쟁거리가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댐을 만들어 물을 인도와 중국에서 독점하면 그 밑에 메콩강이 있는 물이 공급받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의 문제가 더 기근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 빙하가 녹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빙하가 녹는 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 산의 가장 줄기가 바로 한반도의 중심인 백두대간이죠. 여기가 끊어지지 않고 백두대간으로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이 대륙의 동물들이 한반도 남쪽에서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백두대간입니다. 하지만 휴전선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 골프장, 터널, 송전탑 등으로 심하게 정말 많이 훼손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 이제 기후변화, 이 생물종의 다양성 등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저위도의 생물들이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륙을 이어지는 이동 통로인 백두대간이 생물들에게는 비상구인데요. 이렇게 산의 날을 의미를 되새기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실천 방법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산에 갈 때는 일단 출발지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등산 갈 때 스틱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는 거. 왜냐하면은 이 스틱조차 우리가 산을 밟을 때 뭔가 이렇게 산에 뭔가 구멍을 뚫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산에서는 흙을 보고 이 산에 올라다닐 때 스틱 이용하지 않는 거 되도록이면, 그다음에 육식을 줄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봄에 여름, 가을, 겨울 이 두 날씩 한번 정해서 해 봤는데요. 이 책은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이 달력에다가 이 날을 같이 되새기면서 적어 놓고 함께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뭔가 목표가 이 안에 잡혀지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이 날은 이런 날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나의 실천은 어떤 걸 한번 해 볼까?'라는 것들을 가족이 한번 정해서 환경 실천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작지만 이런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책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와 끝까지 이렇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